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이 비밥 강의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잡아봤는데, 의학분업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근데 의학분업이 저희 생물교약사의 팟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약사들한테는 근래에는 제일 큰 변화였죠, 사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동안 의학분업 체제가 유지되는 듯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조금씩 새로운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환자들이 이제 예전처럼 의료 지식이나 이런 거에 더 이상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환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가벼운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부터 약사들이 이런 분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시대에 뒤처질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어떤 변화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약사의 소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제가 예전에 하던 약국도 그렇고 지금 약국도 그렇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직업 탐방 같은 걸 봐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약국에 안 오든가 애들이, 거긴 문전이니까 안 올 수도 있겠다. 근데 동네 약국은 직업 탐방이라고 이제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뭐 종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거 선생님이 시켜요. 직업 조사. 그래가지고 약국 가서도 해와라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은 뭐 약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뭐 이런 거를 적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몇 번 그걸 받아봤는데, 그때마다 약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도 이 답이 뚜렷하게 이렇게 흡족할 만한 답을 적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을 주는 사람인가 단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왜 그러냐면 물론 치료의 많은 부분을 약사가 담당을 하죠. 근데 치료의 가장 주체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보다 더 약사가 치료의 앞선 주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약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스로도 그런 답이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저 스스로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의학분업이라는 거가 약사 직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의사하고 약사가 분리가 안 됐죠. 옛날에는 의사가 직접 약도 다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방 쪽은 의학분업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한방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의학분업이 원래 시작이 된 게 이슬람 쪽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의학분업을 하게 된 이유가 의사가 직접 약도 주면은 약을 품질이 낮은 걸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폭리를 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처방을 내는 사람하고 직접 약을 조제를 하는 사람을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돼. 왜냐면은 이제 이것도 어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면은 재판 과정 같은 게 그렇잖아요. 재판 과정은 보면은 세 개로 쪼개놨죠. 그래서 고소를 하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이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게 이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의료 쪽에서는 의사하고 약사라는 두 개 직능으로 이거 분리해가지고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방 쪽은 의학분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예는 아주 드문데, 예전에 보면은 뭐 소아과 뭐 아토피 같은 거 잘 본다고 소문난 한의원 중에 보면 알고 봤더니 스테로이드 같은 걸 몰래 섞어서 주고 막 이래가지고 적발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분업이 안 되면은 이게 이런 사례가 왕왕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옛날부터도 이 의사는 처방만 내고 약에 대해서는 직접 손대지 마라. 약에 대한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의 뭐 후리드리 2세인가 황제가 자기 통치하에 있는 관할에 의학분업을 하도록 선포를 해가지고 유럽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학분업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약사의 소명이라는 게 환자를
보호하는 건데 특히 약물의 오용이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거. 그래서 의사가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거. 근데 요새는 설명을 의사들이 더 많이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시간에 이 의사가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거 아니면 의사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환자를 위해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주거나 저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게 약사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리고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거. 근데 이게 그 의학 분업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약사들이 잘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점수를 높게 주기가 어렵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사라는 거는 의사에 대해서 견제와 협력을 다 하는 역할이 있는 건데, 근데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품명 처방을 지금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자가치료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점점 지금도 환자들이 경질환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반역 환자를 응대하지 않으면은 환자들이 지금도 약사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안 걸어요. 우리는 잘 그걸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좀 더 나은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의료비 절감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요거는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거든요. 지금 2016년에 7.7%인데, 그러니까 그 의료비 총액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GDP가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수입을 올려 해마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버는 거 대비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그 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의료비가 증가한 나라 중에 하나고, 의협 같은 데서는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미국이 16.9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국은 시코의 나라 아니야, 시코의 나라. 그래서 돈 없으면 자기가 셀프로 손가락 꿰매야 되고. 근데 뭐 의협 같은 데서 막 그런 주장도 막 하고 그래요. 뭐 우리도 미국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말이 안 되죠. 이 의료비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이런 거는 내가 앞으로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라 살림에서. 근데 의료비라는 건 사실 아픈 사람한테 투자되면 뭐 물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면은 좀 더 나은 다음에 그 경제활동을 잘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료비는 누가 써요? 병약한 사람이라든가 노인들이 쓰죠. 그럼 이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건 물론 인간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 생산성이 2배, 3배 커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은 국방비하고 비슷하게 소모되는 비용이거든요. 투자돼서 나중에 그 GDP에 다시 돌아오는 돈이라고 보기보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높다는 거는 그 점점 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그 억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사전포석으로 저는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약사가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특히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캐나다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경질환 같은 거는 많이 약사한테 이렇게 그 일임하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는 더 어려운 질환이라든가 만성질환 같은 걸 보고 이제 이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혈압당뇨 같은 거를 동네 의원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종합병원 되게 많이 가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원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입원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입원 환자를 잘 보는 게 그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들이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나라는 종합병원에서 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외래 환자 되게 많죠, 종합병원들이. 그래서 입원 환자를 돌보기에 허덕거릴 정도로 많아요. 약간 그런 질환들은 다 종합병원으로 가고, 약국에서 그 자가치료하고 일반 약으로 할 수 있는 경질환은 동네 입원에서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는 또 수가체계도 그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죠. 그러니까 의원에서 약국을 굉장히 견제를 하는 이유가, 이게 그 행위별 수가제라는 건 환자가 한 명이라도 더 올수록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약사 직능을 견제를 많이 하거든요, 의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도 결국 그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옆에 나라 일본이 지금 그러거든요. 일본이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나가니까 인제서야 부랴부랴 뭐 셀프케어 장려하고 막 약사한테 무슨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더 많이 주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경질환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 사람이 그 병원에 진짜 가야 되는 위중한 질환일 수도 있는지, 아니면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공부를 우리가 약대에서 그렇게 잘 배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족한 점들을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생물병약사회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학술 사업이죠. 그리고 저희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간단한 감기 같은 것 때문에 병원을 가면은 보통 초진할 때 의사들 그 진료비가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초진 비용 2만 원에다가 처방 내서 그거 조제받으면 약사 조제료도 줘야 되고 약값도 나가야 되니까 뭐 3만 원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의료 재정에서 지출이 돼요. 근데 약국에서 보통 그 감기 때문에 환자들 오면은 뭐 6천 원에서 뭐 많아도 만 원을 안 넘죠, 돈이. 예. 그러니까 약사가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 환자를 잘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그냥 감기고 이렇게 병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셀프 케어를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잘 관리하면은 국가 의료 재정에서 3만 원이 나갈 게 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약사님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조제료가 일반 약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일반 약으로 약국에서 받는 보상이 조금 지금보다는 약간 더 높아지면 되거든요. 그거는 남매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그래도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다음에 약사의 권한 확대,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라는 건 의사가 처방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아니면 더 나은 치료법이 있든지 이럴 때 약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 조언을 하거나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할이 우리가 지금 의약분업 환경에서 충분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그림 제목이 왕따예요. 왕따인데 이게 왜 이거를 집어넣냐면은, 우리가 의약분업에서 매일매일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환자가 의사하고 훨씬 친하죠. 그리고 의사하고 모든 얘기를 다 끝내고 약국에 와서는 그냥 약만 타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죠. 그럼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 기분을 이제 표현해 보려고 이 그림을 넣었는데,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사의 소명 중에 하나가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든지 아니면은 약의 그 오남용 우려가 있을 때 그거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환자하고 친하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OECD 헬스 데이터, 구글에 OECD 헬스 데이터라고 쳐보시면은 OECD 국가들이 그 해마다 그 자기네 보건의료 지표들을 보고를 하거든요, OECD에.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식 세미나 할 때 썼던 자료 중에 가져온 건데, 보시면 그 4개 나라를 비교를 해놨어요. 1년 동안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유독 높죠. 이 나라들이 행위별 수까지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환자가 오면 올수록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걸 2009년도 자료인데 2014년에 14.9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병원 잘 안 가려는지 몰라도 노인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면은 이렇게 자주 간다는 거예요, 병원을. 근데 일본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이 인두제 하잖아요. 행위별 수까지 안 하고. 영국은 5밖에 안 되죠, 수치가. 미국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미국은 이게 공공의료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미국은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의사 얼굴 한 번 보면 보통 10만 원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다는 건데, 이게 그 점점 의료비 상승에 어떤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조건 요즘에는 모기에만 물려도 병원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강의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일반약 강의는 환자평가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그래서 트리아지라고 하는 게, 이게 불어인데 감별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가치료해도 되는 사람인지 일반약으로 아니면 병원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구별한다는 건데, 이거보다 사실 더 폭넓은 개념이 환자평가죠. 그래서 병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 말고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의사들이 하는 진단하고는 달라요. 진단이라는 건 병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환자평가라는 거는 이 사람의 위중한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사가 할 수 있는 건 환자평가죠. 약사가 할 수 있는 건 진단은 아니고 법적으로 환자평가인데, 환자평가라는 말을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쓸 거고, 저희 강의에서도 이 환자평가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치료 전체의 맥락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죠. 처방전을 띡 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왜 이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환자와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거든요. 환자가 자기가 뭐 때문에 병원 갔다 왔다고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나는 의사하고 벌써 볼 일은 다 끝났거든요. 나는 약국에 와서 약만 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우리가 환자한테 중재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거 맨날 우리가 겪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공부는 뭐에 주안점을 두냐면은 치료 전체의 맥락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공부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약이라고 해서 일반약만 딱 공부하고 그 뒤에는 병원 가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위중한 질환이라서 위중한 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을 보내야 된다. 그럼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어떤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처방은 뭐로 나올 것인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예측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구나, 앞으로 병원에 가면 치료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환자를 응대할 때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이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공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약 강의는 일반약만 가르쳐주고 전문약 강의는 전문약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진단 기준하고 처방 가이드라인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씩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근거 중심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룰 텐데, 간혹 논문 같은 것도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공신력이 있고 대규모 리뷰 논문들,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강의의 특장점은 이렇게 볼 수 있겠다.